미국 국제무역위원회가 한국 기업의 세탁기 수입으로 미국 세탁기 산업이 타격을 입었다고 판정하면서 정부와 삼성전자, LG전자가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국내 금융산업을 살리기 위해 해외 기업의 상장 요건을 개선해 우수한 외국 기업의 국내 상장을 적극 유도할 방침입니다. 금융권 국정감사에서 인터넷 전문은행 이슈가 떠오를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특히 K뱅크의 각종 특혜 의혹이 집중 조명될 것으로 보입니다. 2분기 좋은 실적을 냈던 증권사들이 3분기에도 높은 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4분기에는 북한 리스크와 채권 금리 상승 등으로 실적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 현장 양한나입니다. 미국의 국제무역위원회가 삼성전자와 LG전자의 세탁기 수입 급증으로 미국 내 산업이 피해를 봤다고 판정하면서 한미 간 세탁기 전쟁이 더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늘 업계와 공동으로 대책회의를 갖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피할 수 없게 된 만큼 미국의 제재 수위라도 낮추겠다는 내용입니다. 김상윤 기자입니다. 미국의 국제무역위원회인 ITC가 지난 5일 한국의 삼성전자와 LG전자의 세탁기가 미국 세탁기 산업에 피해를 주고 있다고 판정하면서 정부가 삼성전자 및 LG전자와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해 발벗고 나섰습니다. 미국 ITC는 앞으로 미국 세탁기 산업 피해 구제 조치를 위한 공청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공청회는 양측의 입장을 듣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제출할 권고안에 수출 물량 배정이나 관세 부과 등의 조치를 담기 위한 마지막 절차인 셈입니다. 따라서 산업부는 ITC 공청회에서 한국에서 생산된 삼성전자와 LG전자의 세탁기를 제재에서 제외할 것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한미 간 체결된 FTA 조항에는 체결국에서 수입되는 수입량이 미국 내 산업 피해의 아주 중대한 원인이 아니라고 인정이 되면 세이프가드에서 제외할 수 있다는 문구가 적혀 있기 때문입니다. 산업부는 또 월풀이 삼성전자와 LG전자를 제소하면서 세탁기 핵심 부품도 포함시킨 만큼 세탁기 부품도 예외로 인정할 것을 요청한다는 방침입니다. 삼성전자와 LG전자가 내년부터 미국에서 세탁기 공장을 가동할 예정인 가운데 세탁기 부품까지 대상에 포함될 경우 미국 공장 가동의 효과가 반감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삼성전자와 LG전자 역시 공청회에서 기술 혁신을 통한 시장 점유율 확대 등을 재차 강조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고될 최종 권고안의 수위를 낮춘다는 계획입니다. 특히 국내 업체의 미국 시장 점유율 확대가 미미한 수준이라는 것을 강조할 예정입니다. 미국 내 시장 점유율 확대가 크지 않은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이처럼 미국 경쟁사인 월풀사에 제소당하고 미국 정부가 세이프가드 결정 카드를 검토하는 것은 미국을 포함한 전 세계 각국의 보호무역주의 바람 때문입니다. 김병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오늘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와 FTA를 체결한 국가 중 미국은 FTA 발효 전 연평균 1.1건의 수입 규제 조치를 발동했지만 발효 후에는 6배가량 증가한 6.4건에 달했습니다. 외국 정부로부터 받는 불합리한 비관세 장벽에 따른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우리 정부의 역할이 중요한 시점입니다. 산업부가 미국과 벌이는 세탁기 전쟁에서 어떤 역할을 해낼지 주목됩니다. 서울경제TV 김상용입니다. 정부는 지난 2009년 한국의 대표 금융도시를 만들겠다며 서울 여의도와 부산 문현을 금융중심지로 지정하고 해외 금융사 유치에 힘써왔습니다. 하지만 이 원대한 꿈과 달리 금융도시로서 이들 지역의 국제평가와 인지도는 개선되질 않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물리적인 유치 노력에 한계가 왔다고 진단하고 국내 금융산업 안에 다양한 사업기회와 투자처가 창출되도록 금융중심지 발전 계획을 새로 수립했습니다. 정홍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금융위원회가 해외 기업의 상장 요건을 개선해
우수한 외국 기업의 국내 상장을 적극 유도할 방침입니다. 또 파생상품 시장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신상품이 출시될 수 있도록 제도를 종합적으로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금융중심지 조성과 발전에 관한 기본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계획의 목표는 크게 4가지로 자본시장 국제화와 금융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 금융시스템의 국제적합성 제고, 끝으로 금융중심지 내실화 등입니다. 우선 자본시장 국제화를 위해 해외 기업의 국내 상장을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상장 요건을 개선해 해외 기업의 국내 증시 상장을 유도하고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공시 제도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또 해외 투자자의 국내 자본시장 유인을 위해 국내외 투자자 수요에 부합하는 다양한 지수도 개발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국외 자산운용사의 국내 유치를 유도하고 새로운 펀드 상품이 출시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손볼 예정입니다. 금융산업 국제 경쟁력 향상을 위해선 혁신적인 핀테크 서비스 출시와 글로벌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4차 산업혁명 금융 로드맵이 마련됩니다. 이 밖에 국내 금융감독을 국제적 기준에 맞게 완화하거나 개선하겠다는 목표도 수립했습니다. 한편 지난 2009년 금융중심지로 지정된 후 뚜렷한 성과가 없는 서울 여의도와 부산 문현 지역은 각각 핀테크와 해양 등 지역 특화 전략으로 동북아 금융허브의 꿈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서울경제TV 정은규입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열리는 국정감사에서 금융권의 이목은 인터넷 전문은행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카카오뱅크와 K뱅크의 대표가 모두 출석해 국감 대비를 치르게 되는데요. 특히 K뱅크가 집중 포화를 맞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앵커 리포트입니다. 오는 16일과 17일 각각 열리는 금융위 금감원 국감장에서 인터넷 전문은행 관련 내용이 뜨겁게 다뤄질 예정입니다. 핵심 쟁점은 K뱅크의 특혜 의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K뱅크는 대주주인 우리은행의 K뱅크 대주주 적격성 논란에 이어 K뱅크의 주요 주주인 우리은행과 KT, NH투자증권이 사실상 동일인으로 산업자본인 KT가 이사회와 경영 전반을 장악하는 등 은산분리 원칙을 위배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은 K뱅크 예비인가 당시 대주주인 우리은행의 위험자산 대비 자기자본 비율이 14%로 업계 평균인 14.09%에도 못 미치는 등 재무 건전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음에도 금융위가 은행법 시행령 일부 조문을 삭제하고 유권 해석을 내리면서 인가를 내줬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정무위에서 열린 업무보고에서 취임 이후 K뱅크 인가 관련 서류를 살펴봤는데 특혜로 생각되지 않는다고 밝혔고 심성원 K뱅크 은행장은 지난달 27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인가 과정의 특혜 의혹에 대해 사실 무근이라고 답한 바 있습니다. 지난 10일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K뱅크의 주주 간 계약서로 미뤄볼 때 주요 주주인 KT와 우리은행, NH투자증권이 은행법상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대주주로서 동일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 3사가 경영 전반을 장악하게 된다는 점과 사실상 경영권자가 비금융 주력자가 돼 은산분리법상 산업자본이 4%를 넘어설 수 없다는 규정을 어긴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K뱅크 관계자는 주주 간 계약서 전문에 주주사들이 공동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는 만큼 세 개 주주사를 동일인으로 볼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서울경제TV 양은나입니다. 2분기에 좋은 실적을 보였던 증권사들이 3분기에도 높은 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난 분기에 이어 투자은행 기업 공개 관련 수익이 꾸준히 늘어난 덕분입니다. 하지만 채권금리가 계속해서 오르고 있고 홍콩의 신용등급 하락으로 홍콩 H지수를 기반으로 한 ELS의 수익이 위협받는 상황이어서 4분기 실적에 대한 우려가 나옵니다. 김성훈 기자입니다. 투자업계에 따르면 현재 순이익 추정치가 발표된 미래에셋태우, 삼성증권, NH투자증권, 키움증권, 메리츠종금증권, 한국투자금융지주 등 증권사 6곳의 경우 순이익이 지난해 3분기 대비 평균 25% 넘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증권사별로 보면 우선 메리츠종금증권의 3분기 당기 순이익 추정치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3% 늘어난 906억 원으로 가장 큰 폭의 증가를 보였습니다. 이어서 NH투자증권이 678억 원에서 868억 원으로 28.02% 증가했고 삼성증권은 26% 증가한 630억 원을, 키움증권은 23.66% 늘어난 533억 원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금융지주도 지난해 3분기보다 22.37% 증가한 1,072억 원의 순이익을 달성할 것으로 추정되며 현재 자기자본 1위인 미래에셋태우는 작년보다 11.37% 늘어난 1,038억 원을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분기에 이어 증권사들이 좋은 실적을 낼 것으로 예상되는 것은 IPO 관련 수익이 꾸준히 늘며 효자 노릇을 톡톡히 있기 때문입니다. 또 자산관리 수익과 자기매매 수익, 채권운용 수익도 3분기 실적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분석됩니다. 반면 4분기에 대한 전망은 그리 밝지만은 않습니다. IPO 시장 확대로 인한 수수료 수익 증가와 초대형 IB 출범 후 관련 수익 증가가 예상되기는 하지만 북한 관련 위험이 남아있고 채권 금리도 계속 오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채권 금리가 2년 7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전문가들은 국고채 3년물 금리가 0.1%포인트 오를 때마다 전체 증권사 채권 부문에서 약 1,000억 원의 평가 손실이 더해질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홍콩 H지수를 기반으로 한 ELS 수익도 실적의 변수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최근 국제신용평가사 S&P가 무디스에 이어 중국과 홍콩의 신용등급을 강등해 이것이 홍콩 H지수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서울경제TV 김성훈입니다. CJ제일제당이 미래 성장 동력으로 가정 간편식 사업에 주력합니다. 2020년까지 이 HMR 매출을 3조 6천억 원 규모로 끌어올리고 이 중 40%를 글로벌 시장에서 달성하겠다는 포부입니다. 이보경 기자입니다. 즉석밥 햇반. 출시 당시 밥을 누가 사 먹겠냐고 했지만 연매출 2,400억 원을 올리는 제품으로 성장했습니다. 당일 도정으로 높인 맛품질과 무균 포장 기술 등의 경쟁력으로 이뤄낸 성과입니다. 햇반 출시를 시작으로 CJ제일제당은 햇반과 비비고, 고메 등의 브랜드를 앞세워 지난해 처음으로 HMR 매출 1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 이러한 성과에 CJ제일제당은 한층 더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입니다. CJ제일제당은 2020년까지 연구개발에 2천억 원 이상 투자합니다. 이를 통해 연평균 매출 37% 성장을 일궈내 2020년에는 매출 3조 6천억 원을 달성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첫 번째가 맛 품질일 것이고, 두 번째가 영양 밸런스, 세 번째가 포장, 네 번째가 가성비. 저는 이렇게 네 가지의 기술력이 꼭 갖춰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또 한식의 세계화를 이뤄 2020년 간편식 매출의 40%를 글로벌 시장에서 달성하겠다는 청사진도 제시했습니다. 뛰어난 R&D 기술하고 또 현지에서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설비를 갖춰야 되기 때문에 그 두 가지에 주력을 둬서 차별화된 기술력을 바탕으로 새로운 식문화를 이끌겠다는 CJ제일제당의 각오가 주목됩니다. 서울경제TV 이보경입니다. 청와대가 어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1,440조에 육박하는 가계부채에 대한 종합대책을 이달 하순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부동산 시장에선 이번 종합대책에 대출자의 상환 능력을 더 깐깐하게 심사하고 다주택자의 신규 대출을 사실상 막는 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총부채 상환 비율과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가이드라인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 정창신 기자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가계부채 문제가 여전히 심각한데요.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자, 지난 6월 말 기준으로 금융사들의 가계부채 총액은 총 1,439조 원에 달합니다. 정세균 국회의장실은 지난 9일 신용정보회사 나이스 평가정보의 자료를 토대로 가계부채를 정밀 분석했는데요. 대출자는 총 1,857만 명입니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인구는 5,125만 명인데요. 우리 국민의 약 36%는 빚을 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평균을 내보면 1인당 7,747만 원이나 됩니다. 또 대출자 가운데 집을 담보로 돈을 빌린 사람은 622만 명으로 전체 대출자의 3분의 1입니다. 이들의 부채 총액은 938조 원으로 나타났고요. 1인당 1억 5,073만 원인 셈입니다. 또 나머지 3분의 2는 주택담보대출이 없는 대출자로 1,235만 명입니다. 이들의 부채 총액은 501조 원, 그러니까 1인당 4,057만 원의 빚을 지고 있는 셈입니다. 만약 기준금리 인상에 따라서 대출 금리가 오르면 대출을 많이 받은 세대는 이자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정부도 가계부채 연착륙을 위해서 다양한 해법을 모색하고 있는데요. 이달 말쯤에 가계부채 종합대책이 나온다는데 어떤 내용이 담길까요? 네, 이 업계에서는 대출자의 상환 능력을 더욱 깐깐하게 심사하고 또 다주택자의 신규 대출을 억제하는 방안이 담길 것으로 관측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택담보대출액이 938조 원, 그러니까 총 가계부채의 65%에 달할 정도로 엄청난 양인데요. 이 중 아파트를 단기에 사고 팔아 돈을 벌려고 하는 다주택자의 대출이 상당하다는 분석입니다. 이들 투기적 단기 매매를 노린 다주택자의 신규 대출을 원천 봉쇄하겠다는 겁니다. 이를 위해 올해 시행될 신 DTI와 2019년부터 도입되는 DSR 가이드라인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대출을 받으려는 수요가 억제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이 총부채 상환 비율 DTI는 기존에도 적용되고 있었는데요. 어떻게 달라지는 건가요? 네. 자, 현재 DTI는 이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신규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연소득으로 나눠서 이 대출자의 상환 능력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 DTI는 신규 대출은 물론이고 기존 주택담보대출 원리금을 모두 포함하기 때문에 다주택자는 대출을 받기가 훨씬 까다로워지는 겁니다. 이미 정부는 파리 부동산 대책에서 투기 과열지구와 투기지역 다주택자의 DTI 한도를 최대 30%로 낮췄는데요. 여기에 신 DTI까지 적용될 경우 다주택자의 신규 대출이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신 DTI보다 차주의 상환 능력을 더 깐깐하게 따지는 DSR 지표도 대책에 포함될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DSR은 주택담보대출뿐만 아니라 마이너스 통장과 카드론, 신용대출 등 금융권의 모든 대출 원리금을 빚으로 보고 대출 한도를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이 DTI, DSR 가이드라인 외에도 또 다른 대책들도 많다고 하던데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이 대출자들에 대한 맞춤형 관리 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업계에서는 아파트 집단대출 중 중도금 대출 보증 건수 제한을 1인당 2건에서 세대당 2건으로 규제하는 식이 될 것으로 관측하고 있습니다. 투기지역이나 투기 과열지구, 조정 대상 지역의 경우엔 세대당 1건으로 강화하는 더욱 강력한 조치가 내려질 수도 있습니다. 자영업자 대출의 경우 상권 특성을 고려해 별도로 대출 심사를 하는 방안이 나올 수 있습니다. 가계부채 문제는 빚을 내는 이유가 집을 사기 위한 것이 큰 만큼 이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세부 내용이 함께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는 이달 말에 주거복지 로드맵도 내놓을 예정인데요. 신혼부부 특별 공급 비율을 국민주택의 경우 15%에서 30%로, 민영주택은 10에서 20%로 상향 조정하는 등의 방안이 나올 수 있습니다. 국민주택은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을 받아 건설된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말하고요. 민영주택은 민간 건설사의 자금만으로 지은 아파트 등을 말합니다. 네, 이달 말 발표될 가계부채 종합대책에 대해 정창신 기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우리나라의 1인당 순금융자산이 주요 53개국 가운데 22위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독일 보험사 알리안츠 그룹이 발간한 알리안츠 글로벌 자산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는 국민 1인당 순금융자산을 28,180유로, 약 3,768만 원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순금융자산은 현금과 은행예금, 보험 연금 수령액 등 전체 금융자산에서 부채를 뺀 금액을 말합니다. 작년 27,371유로와 비교해 809유로 늘었습니다. 이는 53개국 가운데 22위로 전년도 21위에서 한 계단 내렸습니다. 1인당 순금융자산이 가장 많은 나라는 미국으로 17만 7,210유로로 집계됐습니다. 전년도 2위에서 정상에 올랐고 기존 1위인 스위스는 2위로 밀렸습니다. 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싱가포르가 8위에 올라 9위를 기록한 일본을 제쳤습니다. 한편 싱가포르의 1인당 부채는 36,075유로로 아시아 국가 중 1위를 기록했습니다. 우리나라의 1인당 부채는 24,200유로로 싱가포르 다음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 보고서는 한국의 부채가 지속해서 늘고 있어 부채 비율 측면에서 보면 다소 우려스럽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건복지부 조사에 따르면 올해 국민연금 신규 수급자가 받는 연금액은 월 평균 52만 3천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최소한의 노후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금액의 절반 정도에 불과한 겁니다. 국민연금연구원이 국민노후보장 패널 조사를 통해 산출한 올해 개인 기준 최소 노후 생활비는 104만 원입니다. 국민연금만으로는 노후를 대비하기에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우리나라 국민연금 신규 수급자의 평균 가입 기간은 약 17년에 그치고 실질 소득 대체율은 약 24%에 머물렀습니다. 소득 대체율은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3년간 평균 소득 원래가 대비한 국민연금 수령액의 비중을 말합니다. 이 같은 실질 소득 대체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 등이 노년에 접어들기 전에 생애 평균 소득의 약 70%를 적정 노후 소득으로 확보하는 게 좋다고 제시한 수준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취업포털 잡코리아에 따르면 현재 구직 활동을 하고 있는 남녀 신입직 구직자 1,325명을 대상으로 취업 희망 기업에 대해 설문조사를 한 결과 전체의 43.9%가 중소기업을 선택했습니다. 대기업을 꼽은 응답자가 32.5%로 뒤를 이었고 공기업과 외국계 기업은 각각 15.1%와 8.5%로 나타났습니다. 중소기업 취업을 선호하는 이유에 대해선 전공을 살려 일하기 위해서라는 응답이 47.6%로 가장 많았고 상대적으로 취업 문턱이 낮을 것 같아서라고 밝힌 구직자가 39%로 뒤를 이었습니다. 대기업 취업을 원하는 구직자들은 높은 연봉 수준을 이유로 꼽은 응답자가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복지제도와 기업 인지도 등의 순으로 조사됐습니다. 잡코리아는 올 하반기 치열한 채용 시장을 의식해서인지 취업 눈높이를 낮추려는 구직자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오늘 글로벌 경제 훈풍과 외국인의 사자에 힘입어 두 달여 만에 장중 종가 사상 최고치를 동반 경신했습니다. 이날 코스피는 전거래일보다 24.35포인트 오른 2,458.16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이날 종가는 장중 지수로도 최고치로 지난 7월 25일 세운 기존 장중 사상 최고 기록을 훌쩍 뛰어넘었습니다. 열흘간의 추석 연휴 동안 글로벌 증시가 호조를 보인 데다 북한 리스크가 다소 완화되면서 주가가 상승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업종별로는 보험과 전기전자, 운송장비 등이 강세를 나타냈고 전기가스업과 은행, 기계 등은 약세를 보였습니다. 대장주 삼성전자는 3분기 실적 기대감에 힘입어 사상 처음으로 270만 원대에 올라섰습니다. 이날 장중 273만 8천 원까지 치솟았고 전거래보다 3.48% 오른 273만 2천 원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한편 코스닥 지수는 전거래일보다 7.72포인트 상승한 662.31로 장을 마쳤습니다. 삼성전자가 다음 달 6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전자계열 협력사 120여 곳이 참여하는 2017 삼성협력사 채용 한마당을 개최합니다. 구직자들은 면접 컨설팅부터 취업 희망 기업과의 현장 매칭까지 종합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SK이노베이션의 자회사 SK종합화학이 글로벌 화학기업 다우와 약 1,140억 원 규모의 폴리염화 비닐이 된 사업 인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SK종합화학은 차세대 성장 주력 분야인 고부가 포장재 사업과 자동차용 소재 기술력 확보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입니다. KT는 성남시 분당 본사에 AI 교육센터를 열고 KT 관계자와 일반인을 대상으로 AI 알고리즘 개발 실무 교육 과정을 개설했습니다. 특히 취업 연계형 코스를 통해 학교에서 경험하기 힘든 기업 실무형 교육으로 준비된 인재를 양성한다는 포부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늘 19일에서 31일 전국 전통시장 424곳이 참여하는 전통시장 가을축제를 진행합니다. 전통시장의 고객 유입 및 매출 증진 유도를 위해 문화공연과 체험행사, 경품 이벤트, 특가 판매 등 행사가 추진됩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윤지향입니다. 비가 그치고 찬 공기가 들어오면서 부쩍 쌀쌀해졌습니다. 어제보다 기온이 크게 떨어졌는데요. 내일은 오늘보다 기온이 조금 더 낮겠고요. 바람도 다소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 낮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모레 금요일 아침에는 서울의 기온이 한 자릿수로 떨어지겠는데요. 따뜻한 옷차림 하셔야겠습니다. 내일도 비 소식이 있습니다. 강원 영서 남부와 강원 영동, 충청 이남 지방에 비가 내리겠고요. 강원 영동과 남부 지방은 10에서 40mm로 예상됩니다. 서울 경기와 강원 영서 북부에도 낮 동안 빗방울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현재 전국이 대체로 흐린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내일 고기압 가장자리에 들다가 남쪽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점차 받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는 나절 예보로 알아보겠습니다. 서울을 포함
포함한 중북부 지방은 대체로 흐리겠고요. 충청도는 아침부터 늦은 오후 사이에 비가 오겠습니다. 동풍의 영향을 받는 동해안 지방은 종일 비가 오겠습니다. 낮 기온 15도 안팎에 머물겠습니다. 호남 지방은 아침부터 저녁 사이, 영남 지방은 낮부터 자정 사이 비가 오겠고요. 제주도는 낮 동안 비가 예상됩니다. 물결은 모든 해상에서 최고 3, 4m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주말부터는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예년 이맘때보다 조금 낮은 기온이 이어지며 가을이 더욱 깊어가겠습니다. 한편 제주도는 일요일부터 월요일 사이 비가 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날씨였습니다. 센 경제 현장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